일부 배신의 생일날.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75세가 되던 해 제 생일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가 저를 광주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생일상 차리기로 했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모시러 갈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큰 잔치를 할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어머니 생신이니까 조촐하게라도 해야죠라고 해주니 마음이 한결 위로가 됐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준호와 지혜가 계속 전화를 받더군요. 네, 예약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가시죠. 뭔가 다른 약속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제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 한복 색깔이 어머니한테 딱 어울려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지혜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친절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하지만 생일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식사 후 차에 타자마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전혀 다른 동네에 와 있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죠. 준호가 어떤 고시원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어머니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고시원 문을 열자마자 제가 쓰던 가구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침대, 옷장, 화장대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뭐야 이게? 했더니 준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해? 지혜가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하고 준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둘 다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그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시원 방을 둘러보니 정말 비참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방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고요.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서 초록색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옆방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였어요. 생일 식사는 구실이었고 저를 여기 버리기 위한 마지막 식사였던 거죠. 미리 고시원을 구해놓고 제 가구들도 미리 옮겨놓고 그리고 생일이라는 명분으로 저를 데려와서 버린 거예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에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르신, 이 방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요. 아드님께서 3개월치 미리 내셨더라고요. 3개월이라니. 그럼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사시던 그 아파트요? 원래 월세 집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준호가 어머니 새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면 4억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5천만 원짜리 월세 집이었다니. 부동산 사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 집 임대료도 3개월째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세입자로 바뀐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뻔했어요. 준호가 가져간 거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생각났어요. 준호가 사업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친구랑 창업하려는데 2억만 빌려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준호야, 친구와 하는 사업은 위험해.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건 더욱 위험하고. 그 돈은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 계실 때를 위해 모아둔 거야. 그날 이후 준호와 남편 사이가 서먹해졌었는데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준호가 그 돈을 노렸던 거예요. 아니, 그냥 노린 게 아니라 아예 속여서 가져간 거였어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준호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전 거주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남 쪽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결국 제 돈으로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 저는 고시원에 버려두고 자신들은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죠.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와 지혜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통화 중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새벽 2시에 취객이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고 옆방에서는 밤새 게임하는 소리가 들리고 위층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쿵쿵거렸어요. 공용 화장실은 언제나 더러웠어요. 변기는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세면대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샤워실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닥은 항상 물에 젖어 있어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제일 힘든 건 냄새였어요. 복도에는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났고 제 방에서도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창문을 열려고 해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온통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300만 원 정도였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도 필요한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루 2끼를 라면으로 때우고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었어요. 그마저도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간단하게요. 돈을 아끼려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었어요. 가끔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런 처지를 알리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전화가 와도 응, 그냥 잘 지내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준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저를 완전히 버린 건가 싶어서 절망적이었어요. 2부. 우연히 발견한 한 줄기 희망.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시원 1층 휴게실에 있는 낡은 텔레비전에서 보물 감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 보물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집에 있던 옛날 물건을 가져와서 가치를 알아보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작은 도자기 인형을 가져왔는데 전문가가 깜짝 놀라면서 이건 조선 백자 인형이에요. 상태도 완벽하고 이 정도면 1,500만 원은 충분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 집에도. 급하게 고시원 방으로 올라가서 이삿짐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려서 기침이 나왔지만 계속 찾았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옷가지들만 있었고 2번째 상자에는 그릇들이 있었어요. 3번째 상자를 열었는데도 별다른 게 없었어요. 마지막 상자 맨 아래에서 신문지에 쌓여있는 무거운 물건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풀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아끼던 동제 향로가 나타났어요. 순이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야. 조선 후기 동제 향로라고 정말 귀한 거야. 그때는
여보, 과장 좀 그만해요. 그냥 예쁜 향로잖아요. 라고 놀렸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향로를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에 섬세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한자로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향로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새웠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방송국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도 아까웠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KTX 표를 사는데 왕복에 12만 원이 나왔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80만 원밖에 없었는데 12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표를 샀어요. 서울 방송국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KTX 안에서도 향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혹시 떨어뜨려서 깨질까 봐서요. 방송국 출연 신청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한 설명란에서 멈춰 섰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남편이 조선 후기 동제 향로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 직원이 향로를 한번 보더니 일단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용무늬 조각도 정교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아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출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와 그래도 별거 아닐 거야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교차했어요. 12만 원 쓴 게 아깝지 않을까? 괜히 헛수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박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우리 집 보물을 찾아라 제작진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신청하신 조선 후기 동제 향로건으로 연락드려요. 전문가 사전 감정 결과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정말요? 출연이 확정됐다고요? 네. 전문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녹화인데 참석 가능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그 주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났고요. 녹화 당일 아침 평생 입어본 옷 중에서 가장 정중한 옷으로 차려입었어요. 고시원에서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몄어요. 향로는 두꺼운 수건으로 여러 번 싸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KTX 안에서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고 있었어요.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출연자분들도 여러 명 계셨어요. 다들 소중한 물건을 가방에 넣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저와 똑같더라고요. 박순희 어르신, 스태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MC와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MC가 따뜻하게 말해주셨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오늘 어떤 보물을 가져오셨나요? 조선 후기 동제 향로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마이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향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나요? 남편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 향로라고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끼던 물건이었는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서 목이 메었어요. 그럼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까요? 3부. 인생을 바꾼 30억의 기적. 가방에서 향로를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전문가 세 분이 앞으로 나와서 향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로 보고 특수한 기계로 측정하고 서로 속삭이면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제 심장 소리가 마이크에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식은땀이 났고 목이 너무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건 정말 하면서 말을 멈췄어요. 두 번째 전문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확실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틀림없어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범한 물건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전문가 선생님들, 감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향로는 조선 후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용무늬의 정교함과 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궁중에서 사용된 어향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이어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보존 상태입니다. 300년이 넘은 동제품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크기와 무게, 그리고 제작 기법으로 봐서 세 번째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C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첫 번째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조선 후기 궁중 어향로라면 전광판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숫자를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됐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 원은 충분히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관객들은 와, 대박 하면서 박수를 쳤고 MC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전문가들도 서로 악수를 하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전광판에 30억이라는 숫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MC가 마이크를 제 앞에 가져다 댔어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조선왕조 궁중에서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어향로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용무늬의 정교함과 명문의 품격이 당시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전문가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할 국보급 유물입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저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억.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MC가 다시 마이크를 가져다 댔지만 저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고마움과 사랑이 밀려왔어요. 방송 후 며칠 뒤 문화재 연구소의 김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한 보물을 소장하고 계시네요. 이런 수준의 조선 어향로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런 귀한 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혼자서 보관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경매에 출품하시는 게 어떨까요? 방송에서는 30억이라고 했지만 실제 경매에서는 컬렉터들 간의 경쟁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높은 가격이라니. 30억도 믿기지 않는데 더 높다니요. 제가 믿을 만한 경매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옥션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 후 서울 옥션 담당자를 만났어요. 어르신,
정말 귀한 작품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 명품 경매의 메인 아이템으로 출품하면 좋겠어요. 경매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향로는 경매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로 했고, 저는 그 지옥 같은 고시원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야 했어요. 드디어 경매 당일이 왔어요. 강남에 위치한 서울 옥션하우스는 정말 웅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저를 압도했어요. 경매장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값비싼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 입은 여성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여유롭고 품격 있어 보였죠. 저는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처음 몇 점의 작품들이 나왔어요. 조선 백자. 근데 화가의 그림들이 하나하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마침내 제 향로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아이템입니다. 조선 후기 궁중동제 어향로입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서 제 향로가 나타났어요. 조명을 받은 동제 향로의 금빛이 경매장 전체를 환상적으로 물들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그 아름다운 빛깔이었거든요. 시작가는 20억 원입니다. 벌써 20억부터 시작이라니.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0억 있습니다. 22억 어떠세요? 앞자리에 앉은 한복 입은 여성이 패드를 들었어요. 25억.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8억. 경매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의 향로가, 당신의 보물이.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32억.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려고 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35억. 앞자리 한복 여성과 중간에 앉은 정장 남성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38억. 정장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으로 패드를 들었어요. 40억. 40억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 있으신가요? 경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40억 마지막입니다. 40억에 낙찰됩니다.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저는 40억의 주인이 되었어요. 경매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의 향로가 40억이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4부. 새로운 인생의 설계. 며칠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말로 제 통장에 37억 원이 입금되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제 고시원에서 탈출해서 괜찮은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 돈이면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라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처음에는 화끈하게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사볼까 생각했지만 곧 더 현명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이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걱정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으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부산 해운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러 매물을 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75세의 나이에 혼자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복잡한 계약 조건들, 세금 문제, 수익률 계산, 기타 등등 머리 아픈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모든 걸 해내고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다니면서 꼼꼼히 비교해봤어요. 마침내 해운대 해변가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을 발견했어요.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펜션, 4층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였어요. 가격은 30억이었는데 1층 카페에서만 월 300만 원, 이에 3층 펜션에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매달 1,800만 원씩 연간 2억 원 넘는 수익이었죠. 정말 이런 수익이 나오나요? 어르신, 여기는 해운대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예요.
바다 전망이 좋아서 펜션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요. 4층 옥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백사장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살면 매일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계약하는 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 결정한 거였어요. 변호사도 제가 직접 선임해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세무사도 만나서 세금 문제도 상담받았고요. 어르신,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하는 날 4층으로 올라가면서 감격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3미터가 넘는 높은 층고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 전경에 숨이 막혔어요. 고시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참 돈이 좋구나. 내가 살면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늘에 계신 남편을 생각했어요. 여보, 지켜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거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향로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매일 아침 테라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1층 카페와이에 3층 펜션 관리도 직접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어요.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배워서 직접 관리했어요. 75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도 들었고 젊은 직원들에게 도움도 받았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배우시다니.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매달 들어오는 1,800만 원의 임대 수익만으로도 제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해냈다는 거예요. 오부. 아들의 찾아옴과 냉정한 대응.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가 방송에 출연한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영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8시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급하게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준호와 지혜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뭐하러 왔어? 어머니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하러 왔냐고. 어머니, 방송 봤어요. 진짜 미안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를 고시원에 버려뒀을 때는 미안하지 않았으면서?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 차버렸어. 나를 고시원에 버렸을 때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못 찾아뵈었어요. 연락처도 바뀌어서. 그럼 어떻게 나를 찾았는데? 지혜가 대답했어요. 방송에서 해운대 해변가 상가주택 사셨다고 하시길래 부동산에 물어봐서 찾았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 갈 길 가라.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 사람이 밖에서 계속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더군요. 그 애들이 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왔어요. 때로는 둘이 함께, 때로는 준호 혼자 와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 달 전까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며 살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1층 카페 사장이 올라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아래에 어떤 젊은 남자분이 매일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몇 시간씩 앉아 계세요. 사장님 아드님 같은데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준호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지셨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준호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카페 사장이 또 올라왔어요. 사장님, 그분이 어제는 커피 한 잔 값도 없어서 물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커피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커피 한 잔 값도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건가? 그날 밤 결국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올라와. 6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다음 날 오후 3시, 준호가 올라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교만하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반성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 투자에서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 그 때문에 어머니 돈에 손을 댄 것,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던 것. 지금은 지하 반지하에서 둘이 살고 있어요. 지혜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저는 배달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돈 문제라고 해서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준호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 혼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방송 보고 나서 더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보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걸 알고 그제야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뭐라고 하던? 지혜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 이야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으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화나실까 봐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부끄럽고 준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뭔가를 요구하거나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준호와 지혜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존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저희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지혜도 예전처럼 속이 뻔히 보이는 안부 같은 건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주말에 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무엇이든 해달라고 하던 의존적인 어머니에서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준호가 자신이 번 돈으로 식사를 사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살게요. 됐어. 내가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펜션 운영도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예약 시스템도 배워서 직접 관리했어요. 75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 저희 임신했어요. 손자를 갖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와 지혜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편히 지내세요.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손자 용품 사는데 보태라고 해서 조금 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해운대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매달 1,80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모든 걸 관리한다는 성취감이 커요. 펜션 예약 관리도 이제는 제가 능숙하게 해내요. 처음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어요. 75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이런 걸 다 직접 하시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준호와 지혜는 여전히 제가 필요한 게 없는지 먼저 물어봐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 같이 갈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몇 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안아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손자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지어도 될까?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다에 슬기로울 현자를 써서 혜연이는 어때?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현명한 지혜를 가진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혜연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니. 손자 혜연이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독립이고 자유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말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